새벽 2시,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닭 우는 소리 하나 없는 시간. 그런데 그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챙, 챙, 철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잠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이 깔려 있었고 시계 바늘은 정확히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삽을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지도 않은 채 회색 스웨터 차림으로 한 손에는 흙 묻은 삽, 다른 손에는 조그마한 나무 상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애가.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마당 흙 위에 찍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죠. 드르륵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바람 냄새엔 흙과 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삽을 짚은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묻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멈출 수 있었을까요? 나는 말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건 오해와 비밀, 지키는 건 진실과 용서입니다. 이야기의 진실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는 31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사였습니다. 사람의 표정, 손끝의 떨림, 목소리의 온도만으로도 마음을 읽어내는 게 버릇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얼굴만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아들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액자 속 웃음은 선명했지만 그 웃음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5시 45분이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그건 일상이 아니라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엔 절제된 긴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7시 15분이 되면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등이 굽지도 머리가 흐트러지지도 않은 반듯한 모습. 하지만 그 뒤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오니? 내가 조심스레 물으면 그녀는 짧게 대답했죠. 그냥 잠깐 다녀와요. 그 말투엔 늘 여백이 있었습니다. 마치 숨기고 있는 문장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려다 그녀의 가방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들어갔죠. 그 안엔 국화 한 송이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흙이 묻어 있었고 봉투는 반쯤 젖어 있었죠.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 곁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지키지 못한 사람. 그게 누구일까?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 집안의 냄새까지도요. 밤이면 며느리는 다락문을 잠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또렷했는지 몰라요. 열쇠가 잠기는 또각하는 소리. 그게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 번은 몰래 다락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안에서 뭔가 섞이는 소리, 그리고 향 냄새. 그 냄새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피웠던 국화향. 그 잔향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때 내 머릿속엔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죄책감. 며느리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아들의 사진을 닦을 때면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두려움이었죠. 하루는 그랬습니다. 내가 다락방 앞에 서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놀라서 돌아봤죠.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왜? 그냥요, 먼지 많아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문 안에는 뭔가가 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끝이 저릴 정도였죠.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린 소리. 삽챙, 챙. 나는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벽 2시였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에 흰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를 따라 나섰죠. 안개가 자욱한 길, 숨이 차올랐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진흙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묘지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그리고 찢어진 사진 한 장. 그녀는 상자를 다시 덮고 흙을 덮었습니다. 삽을 꽂은 채 고개를 숙였죠. 바람이 불어 국화향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지만 그 안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타들어간 향 냄새였습니다. 어제 어디 다녀왔니?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요. 용서받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누구의 용서를 말하는 걸까?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은은한 향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흐느끼는 소리.
그건 울음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듯한 조용한 고백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들이 죽고도 이 집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의 한가운데 그녀가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집안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물건을 만지는지, 어떤 시간에 멈추는지를 기록하듯 지켜봤어요. 아침에는 늘 같은 자리에서 국화를 다듬었습니다. 국화 꽃대가 부러질까 조심스레 다루는 손끝이 마치 무언가를 속죄하듯 떨리고 있었죠. 점심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 단어 몇 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못 가요. 그 사람 아직 무서워요. 그리고 밤이면 다락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문을 열기 전 꼭 한 번씩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처럼. 나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저 안엔 무언가가 있다. 아니, 누군가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락문은 잠겨 있었지만 나는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맞았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장, 박스,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붙은 벽. 벽에는 흑백 사진 속의 아들과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위엔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옷장 문을 열자 그 안엔 아들의 낡은 셔츠와 작은 핸드폰, 녹슨 반지 하나, 그리고 깨진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본 건 며느리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붕괴된 초상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부딪혔지만 둘 다 외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요만 남았어요. 숟가락이 닿는 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요, 잘못을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기억을 놓을 순 있잖아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말의 의미를 절절히 알게 됐죠. 며느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손목이 가늘어지고 눈밑이 파였죠. 밤마다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에 나는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렸어요. 당신, 이제 그만 괜찮아졌죠? 나는 아직 거기 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었을까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영님 앞으로. 그건 며느리의 이름이었죠.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가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외쳤습니다. 그거 내놔요. 나는 놀라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누가 보낸 거니? 아무도요. 이서영, 내가 뭘 그렇게 숨기니?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녀의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묻었던 그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죠. 달빛이 흐렸습니다. 풀잎 위에 이슬이 차갑게 발목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새로 덮은 듯한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위엔 흰 국화가 한 송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흙을 쓸어봤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들고 있었어요. 그건 제 죄예요. 다시는 파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빛은 처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본 듯했죠.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흙냄새가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그 묘지가 나타났죠. 그리고 매번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그림자. 아들 옆자리에 묻히지 못한 또 다른 여인. 나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걸. 며느리가 편지를 내민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릴 무렵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엔 흙이 묻어 있었고 종이 냄새 사이로 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제가 운전을 했어요. 싸우던 중이었어요. 그 여자가 뛰어나갔고 저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어요. 글씨는 힘없이 흐트러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눈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제 죄를 묻었어요. 아무도 몰라야 했지만 이젠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 많이 다퉜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전 죄인이에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 혼자 묻을 일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햇살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웃던 날, 그 웃음이 떠올라 내 눈가도 젖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하늘엔 노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가 묻었던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쪽 난 반지, 찢어진 사진,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젠 놓아주세요. 그녀는 손으로 상자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나는 향을 피웠습니다. 국화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도 아들도 이제 모두 편해졌을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아닌 평온.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들판엔 저녁벌레 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시작된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용서는 미움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접어 향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가족이었어.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흙냄새와 함께 거실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요.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끝내 도착합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기억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지금 당신이 미처 듣지 못한 진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사람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의 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울고 웃어보아요.